가게 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마을 여러분, 10만금 인전사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네, 죽다 살아온 2월 4일 수요일 저녁 한국망으로 찾아뵙게 된 각도기 곽산준입니다. 네, 뭐 주식시장 때문에 그게 아니라 좀 병이 잠깐 나가지고 아주 힘든 하루를 보내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제 병이 하나가 더 생겼어. 화병이 하나 생기려고 그러는데 뭐냐면은 주식이 안 사지는 병이 안 사져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지금 화병 생기게 생겼어. 아니 이거 딱 저희는 계속 이제 미인주들을 줄이기 시작했어요. 미인주들을 줄이고 그 다음에 새롭게 발견한 원석들로 채워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또 한 1, 2년 있으면 때가 되면은 지금의 삼성전자처럼 뿜뿜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주식들을 이제 다 모으고 있는데 예전에는 이게 그래도 사줬거든요. 근데 지금 막 후루룩 오르는 거예요. 후루룩 막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제가 며칠째 계속 이렇게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사고 있는데 오르고. 그러니까 확실히 저도 상승장 너희들이 상승장 맛을 알아? 이렇게 얘기를 본인인 저도 상승장에 적합한 어떤 뭐랄까 그런 멘탈리티 또는 아니면은 성향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박스권을 하다 보니까 이 업자인 저도 뭐라 그러냐면 주로 이제 떨어진 거 받아먹는 게 전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맨날 대놨단 말이지, 대놨.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대놓으면 올라가고 대놓으면 올라가고 저희는 그래도 물량이 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딱 대놓으면 쭈룩 또 올리면 쭈룩 막 이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참 여러모로 그래서 참 화병나게 생겼네. 이래서 원하는 만큼 수량을 원하는 가격에 못 잡고 계속해서 비싸게 잡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비싸게 사도 되는 건데 이제 몇몇 종목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 가격 이상부터는 이제 더 이상 안 사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계속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은 뭐냐면 새롭고 저렴한 주식들을 계속해서 발굴해서 채워 넣어야 되는 그런 작업이 우리한테 주어지는 거죠. 근데 확실히 강세장인 게 오늘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압도적으로 상승 종목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진짜 강세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나중에 ADR 지표 나오면 과열 지표 나오겠죠. 그때 되면 진짜 조심해야 돼요. 단기적으로는.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번 이게 이렇게 오르다가 한 번씩 조정받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 조정을 싹 회복해. 이런 일이 반복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상승을 자연스럽고 또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상승장의 전형적인 심리 패턴이고요. 하락을 겁을 안 내요. 그래서 이것들이 한 큰 폭으로 서너 번 반복됩니다. 제 기억으로 이게 99년도의 어떤 장면이에요. 이런 장면들이. 그래서 과거 강세장에서도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폭을 보니까 오히려 99년에 굉장히 가깝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올라가다 떨어지면 사람들이 사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상승장의 어떤 심리적 메커니즘이 완전히 동화됩니다. 그러고 나면 하락장이 와요. 근데 이 기간이 얼마나 길어질지는 지금 정확히 몰라요. 어쨌든 생각보다는 꽤나 길게 갈 가능성도 있으니 그러니까 옛날 박스권 생각해서 고점이야 이제 떨어져 인버스 이거 하지 마시고 시장 예측하지 마시고 시장 그러려니 하세요. 시장을 예측한 포지션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거 꼭 말씀드립니다. 저도 옛날에 실수해봤는데 이 정도 올랐으니까 이제 곧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건 어떤 평균 회귀에 대한 그냥 무모한 적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조심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추천했던 것 중에 하나가 2014년부터 2024년에 1번장이 재현될 것이다. 그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정책적으로 오늘도 조금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책적으로 한 번도 정책의 수혜를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는 게 한국 주식시장인데 이게 그 정책의 세례를 받고 있어요. 자, 구체적인 예를 한번 얘기해 드려 볼까요? 우리 부동산 쪽에서는 흔들흔들거리면 온갖 자금 동원이 됐지 않습니까? 가장 가까운 예를 특례 보금자리론, 신생아 보금자리론 이런 것들 경험했었죠, 우리. 그런데요, 주식시장 폭락하면 증시안정기금은 박물관에 있는 골동품이야. 증시안정기금을 쓸 수도 있다. 증시안정기금이 있다. 쓴 거 한 번도 못 봤어. 시장 폭락하고 막 5% 10% 막 떨어져도 전혀 그렇거든요. 자, 그래서
이 한국 시장이 이걸 경험해 보지 못하고 경험하고 있으니 깜짝 놀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ADR 지수가 조금 많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거부터 살짝 보고 들어올게요. 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요게 이제 추가적으로 더 많이 올라가면 단기적인 조정 발생한다라는 거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어요. 추가로 더 오르면 제가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단기 조정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여기서 더 올라가면 분명히 단기 조정이 있을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네. 자, 시장 전체적인 흐름 보죠. 오늘도 올랐어요. 미국 시장 빠져서, 반도체 빠져서, 기술주 빠져서, AI에 대한 걱정이 있어서 아침에 빠져서 시작했습니다만 대기 매수세가 워낙에 많습니다. 못 산 사람들이 줍줍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놀라운 것은 상승 종목 수가 750개, 하락 종목 156개로 상승 종목 수가 훨씬 많습니다.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로 상승 종목 수가 2배 가까이 많습니다. 근데 코스닥은 중간중간에 조정이 좀 있었어요. 코스닥 관련된 내용이 조금 또 있으니까 또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맵을 통해서 전반적인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반도체가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반도체가 별로 많이 빠지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뭐 또 전반적으로 다 대부분 다 미국이 소프트웨어 떨어졌기 때문에 한국도 소프트웨어 좀 빠졌어요. 네이버, 카카오 그런 정도 빼고는 전면적인 상승 흐름, 상승 기조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오늘 특별히 기계 장비, 유틸리티 쪽에서의 강세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화학 업체들도 오늘 강세, 특별히 오늘 보험 업종과 전력 관련 업종들이 조금 세게 붙었다라고 전도 특징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화 환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달러당 1452원으로 어제보다 좀 약세, 그리고 엔화 대비로는 강세입니다. 일본의 다카치 총리가 이번 총선에서 재선거 총선에서 선거 확률이 높아지자 엔화 값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요. 위안화 대비로는 한국 원화 다시 약세, 유로화에 대비해서도 약세입니다. 즉 오늘은 일본 엔화가 전 세계 통화 중에 가장 많이 빠지고 있다. 그러니까 일본 엔화가 약세이면 우리도 같이 끌려간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채가 심상치 않네요. 계속해서 금리가 올라가고 있어요. 또다시 3.9 BP 올라서 3.7% 10년물. 이거 4% 넘어가면 언제든지 조정받을 수도 있다. 물론 한국 국채 시장 그렇게 뭐 눈여겨보지 않으니까 미국하고 다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서 뭐 한 4.2 뭐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조금 골 때릴 수 있습니다. 위험 자산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있을 수 있는 요소니까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업종 테마별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에너지 장비 관련 주식들이 많이 올랐고요. 네, 그다음에 사무용품, 전기 유틸리티, 도로철도, 그다음에 계속 고속버스 터미널하고 그다음에 로봇 테마들은 계속해서 좋은 흐름들, 그다음에 부동산 보유 자산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네, 터미널하고 관련이 있겠죠. 그리고 태양광 에너지 관련 또 상당히 많이 주가가 오르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 볼게요. 오늘 외국인은 두산에너빌리티, 삼성 SDI, KB은행, 대한전선, 현대로템, HD일렉을 매수했고요. 그다음에 기관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산에너빌리티, SK스퀘어, 삼성 SDI, 한미반도체 매수했습니다. 개인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네이버, ABL 바이오, 카카오 등을 매입을 했습니다. 매도한 것도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 SK스퀘어, 삼성전기 등 최근 많이 오른 주식 계속 매도하는 흐름 나오고 있네요. 그것도 규모도 적지 않아요. 그 다음 기관은 네이버, KB금융, ABL 바이오 등을 매도했습니다. 개인은 두산에너비티, 삼성 SDI, 하나솔루션, 한국전력, 한미반도체, 대한전선 등을 매도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동안에 정말 하루에 4천억, 5천억씩 계속 들어오던 돈의 흐름이 오늘은 약간 조금 어제 기준이죠. 약간 주춤하는 흐름들을 보여주네요. 유입액이 오늘은 1,000억이 되지 않는 흐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상장된 ETF 기준으로 말이죠. 자, 오늘 제일 큰 뉴스이자 중요한 뉴스는 코스닥에 대한 정부 정책 관련된 내용들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저희 증시각도 TV에서는 계속해서 거래소 개혁을 강조하고 있고요. 저희들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곳을 완벽한 민간 회사로 가자. 지금 주식회사이긴 하지만 껍데기만 주식회사지 내부적으로는 공공기관이다. 그러니까 관료들이 자리를 잡고 관료들이 KPI 관리를 해버리니까 관리가 제대로 잘 안 된다. 어떤 자본주의적 속성을 가지고 기업이 이익을 추구하도록 하는 그런 방향성이
궁극적으로는 가장 좋다라는 발언을 합니다. 현재 정부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거래소 개혁을 하겠다는 의지는 상당히 강한데 너무 좋은데 여기 우리가 주장하는 바까지는 너무 좀 급격하게 느끼나? 그걸 뭐라지? 급격이 아니고 뭐였지? 그게? 급진적으로 좀 여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좋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그 이야기가 나오면서 코스닥 분리 법안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체제로 해서 코스피, 코스닥을 각각 자회사로 분리해서 운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코스닥을 기술 벤처 기업에 맞는 독립 시장으로 재설계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나누어서 그 코스피와 유사한 수준의 상장 퇴출 기준을 적용해서 그다음에 그 조금 뭐랄까 시장이 이상한 기업들, 좀비 기업, 부실 기업이 너무 많은데요. 이거 좀 신속하게 퇴출시키고 그다음에 또 혁신 기업은 혁신 기업들을 잘 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투명화시키겠다 하는 그래서 경쟁력을 좀 강화하겠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내용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코스닥에 대한 이런 조치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일단 첫 번째 우리 개인들을 아주 그 전멸을 시켰던 코스닥 그 첫 번째가 벤처 붐이 있었을 때 99년, 2000년입니다. 그거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그때 3,000포인트 찍은 거예요. 그게 여지껏 한 번도 근처에 못 온 거죠. 이때 벤처기업, IT 벤처기업 육성한다고 하면서 한국판 나스닥을 처음으로 실시해서 코스닥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미쳤죠. 그냥 막 들어와서 정말 그 보도 못한 평생 다시는 안 올 그런 대형 거품을 만듭니다. 아주 짧은 기간에.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때 뭐 거래소가 많이 올랐다, 뭐 그 1000포인트 막 올랐다, 이거 얘기하지만 280포인트에서 그거 유가 아니에요. 코스닥은 진짜 말도 안 되는 버블이 만들어졌었는데 이때 그래서 그 기업들이 많이 상장하긴 됐는데 퇴출 시스템 전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3000포인트 가던 게 어디더라? 200포인트 기준? 지금 시점으로 보면 200포인트까지인가 떨어져서 거의 투자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2000년 이후에 투자했던 2000년 4월 이후에요. 정확히는 제 기억으로는 4월 이후부터 꼬라박기 시작했거든요. 전멸했습니다. 전멸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14년부터 18년에 기술통계 상장을 확대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바이오 붐이 있었습니다. 난리 났었어요. 2016년 이때 바이오에서 뭐 바이오 좋아해서 투자했던 사람들 그때 그냥 한번 그냥 벼락부자가 한번 되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결과는 어땠나요? 2018년 이후에 또 꼬라박기 시작했죠. 그래서 또 결과가 안 좋았어요. 일부 바이오 기업들이 그때 살아남았고 좀 괜찮았지만 그러나 더 다수의 기업들은 개인 투자자들한테 정말 그 눈물만 안겨줬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때도 상장이 완화돼가지고 누구나 쉽게 상장을 했지만 퇴출 기준은 미흡했습니다. 그리고 기술 평가에 대한 책임 소재가 좀 불분명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진입은 쉬운데 퇴출은 이게 잘 안 돼. 그리고 뭐 그 주식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아우성을 치겠어. 안 돼, 안 돼 이럴 거 아니야. 그래도 장기적으로 시장이 좋아지려면 자를 건 잘라야 됩니다. 좀비 기업 이렇게 결국은 뭐야? 다 미국 같잖아. 결국은 질려가지고 그런 거죠. 자 그리고 우리 어디야? 2020년 코로나 이후에도 혁신 성장 기업을 위한 K 뉴딜, 뭐 2차 전지, AI, 메타버스 육성 뭐 하면서 또 문호가 한번 쫙 열렸어요. 근데 들어보시면 알겠죠. K 뉴딜, 2차 전지, AI, 메타버스. AI에서 성공한 게 없는 거 보니까 전멸이네. 그죠? AI가 이렇게 좋은데. 자, 2차 전지는 상처만 안겼죠. 우리한테. 엄청난 상처를 안겼습니다. 그나마 요즘에 코스닥 레버리지 150에 돈이 들어오니까 2차 전지 주식이 올라가는 거예요. 2차 전지가 올라가는 건요. 실적이 좋아서가 아니고요. 수출을 많이 해서도 아니고요. 5억 달러야 1월 달에. 아니고요. 다 인덱스 ETF로 돈이 들어가서 그 돈을 배치를 해야 되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들어가기 때문에 수혜를 받고 있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시고 그건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기업들, 살아남은 기업들은 정말 박수 쳐주고 싶습니다. 오늘 화장품 관련된 회사죠. 우리 젊은 80년대 사장이 이끌고 있는 APR이 정말 훌륭한 일을 잘 해내고 있네요. 그래서 고리타분한 것보다 이렇게 신생 기업들이 잘 나서 시장에 활기를 주고 활성화시키는 게 너무 필요하고 좋은 것 같아요. 젊은 기업인들이 이렇게 벌떡벌떡 일어나야죠. 아니면 저처럼 젊진 않지만 생각은 약간 젊은 깔아있는 기업인들이 자꾸 들어가는.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APR이 오늘 실적 발표했는데요. 실적이
연간 1조 5,273억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시가총액이 거의 10조 가까워요. 9조 8,800억이니까. 전년도가 매출이 얼마냐? 7,220억에서. 근데 1조 5천억 했으니까 2배를 넘게 했습니다. 훌륭합니다. 매우 훌륭합니다. 영업이익은요? 3,654억을 했어요. 전년도에 얼마 했었냐면 1,227억이니까 이거는 3배예요. 매출 2배 넘게, 이익은 3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박수 쳐주고 싶어요. 4, 4분기 매출은 5,476억으로 아까 보시면 1조 5천억에서 5,400억이니까 어마무시하게 했습니다. 분기 최대고요. 4분기 영업이익도 3,600억 중에서 1,300억을 했으니까 어마무시합니다. 전기에 960억 있고요. 전년 동기는 400억 가까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3배가 넘게 올랐어요. 영업이익이. 엄청나죠. 이익은요. 996억 나왔고요. 주당 2,660원을 4분기에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아주 훌륭하게 잘 해냈죠. 그런데 주가가 떨어졌어요. 2%. 왜냐하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조금 비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거는 잘 계산하셔야 됩니다. 이 회사가 이제 이번 25년도는 너무나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어서 26년도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장담을 할 수 없으나 이렇게 계산해야 돼요. 이런 거의 밸류에이션은 만약에 25년도에 기록했던 성장률을 26년도에도 기록하게 된다면 이 회사는 어떻게 되냐면 연간 매출이 3조가 됩니다. 그죠? 2배 정도 느니까. 그리고 근데 좀 줄 거예요. 그렇게까지 급하게 성장하기는 좀 쉽지는 않다고 보여지고 영업이익도 거의 7천억 가까이 될 겁니다. 좀 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자 7천억에 그다음에 7천억 정도 영업이익 나는 회사가 시가총액 10조다. 비싼가요? 자 오케이. 낮춰서 7천억 못하고 5천억 했어. 그럼 비싼가요? 순익 기준으로 5천억 잡읍시다. 내년도 5천억 했어. 그러면은 10조는 비싼가요? 20배인데? 보통의 제가 그 밸류에이션 쳐주면 비쌉니다. 약간 비싸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성장률이 어마어마하잖아. 이거는 비싸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만약에 26년까지 이런 흐름을 만들어준다면 비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약간 성장률이 줄더라도 이 성장 추세를 유지해서 27년까지 간다고 생각을 해보면 꼭 비싸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내용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매출 중에서 해외 매출이 굉장히 커요. 해외 매출이 4,700억. 그래서 전체 매출 중에서 4, 4분기 기준입니다. 87%가 해외 매출입니다. 훌륭하고요. 또 하나 이제 칭찬하고 싶은 것은 주주 환원 정책을 조금 더 강화하겠다. 그래서 1년에 2번 중간 배당과 결산 배당을 하겠다 했는데요. 전년도 최초로 배당을 했습니다. 전년도에 3,590원 했어요. 지금 주당 26만 원인데 이게 오른 26만 원이니까 괜찮아요. 이거 좋네. 회사가 싸기만 하면 내가 들어갈 마음이 있는데 미안합니다. APR 한 5조쯤 하면 나 들어가겠는데 도둑놈 심보라고. 죄송합니다. 네. 근데 잘하네요. 훌륭하네요. 훌륭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PDRN 인젝터블 기기를 상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전문 미용 장비를 1, 2종 더 추가를 할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너무 잘하고 있어서 저는 물론 저희는 안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서 편하게 말씀드리고 저희는 좋지만 이 가격에는 저희는 못 산다. 뭐 이런 입장이긴 한데 아주 훌륭하네요. 네, 우리 젊은 기업인들이 이렇게 앞으로도 잘해주기를 응원하고 박수칩니다. 자, SK하이닉스 관련된 뉴스입니다. SK하이닉스가 HBM4 양산에 속도전에 도입했다라는 소식 전달되고 있습니다. 2월부터 HBM4를 만들기 위한 D램을 본격적으로 양산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러면 이 HBM4는 베라 루빈에 들어갈 것이고 이전에도 이제 오늘 아침에도 약간 GPU와 HBM 그림을 그려드렸습니다만은 수량이 엄청나게 늘기 때문에 여기서 상당 부분을 탑재하게 되면 26년도와 27년도 상반기까지는 확정된 높은 이익을 구가하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엔비디아와 함께 막바지 테스트 단계에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M16 그 청주에 이게 이제 M15X 팹은 증설을 해서 연말까지 월 4만 장의 웨이퍼를 더 추가 투자할 것이다. 그리고 M16 팹도 앞으로 공정 전환을 병행해서 좀 어떤 대량 생산 체제를 구축하겠다라는 소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 궁금하시겠죠? 삼성전자도 지금 상당히 이야기가 잘 나오고 있어요. 1C D램으로 HBM4 만들겠다는 건데요. 1B는 약 한 12나노 내외급 약이에요. 그리고 1C는 약
10나노급 정도를 저희가 원스리라고 부르는데 그 4나노의 로직 다이를 붙였죠. 원래 이제 TSMC한테 로직 다이 달라 그랬어요. 근데 TSMC가 거부했죠. 삼성전자 사이 안 좋잖아, TSMC. 그래서 그 4나노 로직 다이를 직접 만들어서 붙여서 그거는 이제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우리 그 누구야 정인선 작가님 그때 모셨을 때 삼성전자가 그래도 3나노, 4나노 파운드리 하는데 4나노 로직 다이 못 만들겠냐. 그리고 로직 다이가 다른 그 어떤 시스템 GPU, CPU에 비해서 훨씬 더 간단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거를 이제 만들어서 잘 붙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원하는 그 저희들한테 나오는 수치상으로는 11GB per second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구의 조건에 충분히 맞는 그런 상황인데 과연 어떻게 될까요? 궁금합니다. 당연히 그 훌륭한 패키징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SK 하이닉스가 처음에 잘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안전성을 위해서라도 엔비디아는 다수의 수량을 하이닉스로부터 얻게 될 겁니다. 그런데 총 수량이 부족하니까 그 부분들을 삼성전자의 HBM4가 원하는 성능을 보여준다면 채용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삼성의 HBM4가 원하는 충분한 수준의 성능을 보여준다면 수량을 늘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웃기는 짤들이 지금 돌고 있어요. 개웃겨. 5만 원대. 삼성전자 이거 PBR 원배였으니까. 이거 지금 나 좀 봐줄래? 이랬더니 투자자가 너무 고평가야. 너희들 망할 것 같아. 안 사. 이러다가 9만 원 왔어요. 9만 원. 자, 이제 나 좀 보셔야 되겠지? 이랬더니 그때 진짜 연락에 팔아서 개인들. 다 올랐어. 니들 하는 거 보니까 이 정도면 진짜 감사해. 본전 근처 온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하고 다 팔았죠. 15만 원. 와서 했더니 이건 진짜 비싸. 너무 비싸. 이랬는데 지금 아주 17만 원 가면서 땅을 치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건데 이런 그림이 만들어진 게 저는 좀 탐탁치 않습니다. 이런 게 만들어진다는 건 좋은 뉴스가 아니에요. 보유자분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보유자분들한테.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너무 좋게 봐요. 사람들이 지금. 반도체를 너무 좋게 봐서 저는 이게 조금 걱정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저는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6만 원, 7만 원에 평균 단가로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저희는. 아니 그래서 좀 2배도 훨씬 더 넘게 수익이 났는데 뭐 한다고 문제가 됩니까? 왜냐면은 아무리 봐도 삼성전자 여기서 2배는 못 가거든요. 근데 못 올라와서 지금 쩌리 취급받고 있는 숨어있는 보석들이 있단 말이야. 원석들이. 걔네는 잘 고르면 2배 올라요. 그럼 저의 선택은 어떻게 될까요? 저희 선택은 당연히 다음번에 2배 오를 종목으로 이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계속 말씀드렸지만 상승장이기 때문에 생각은 빨리 하되 행동은 느리게 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던 가격보다 더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처음부터 사실은 제 머릿속에 뭐냐면 15만 원, 15만 원, 15만 원, 15만 원, 15만 원, 15만 원 막 계속 이랬단 말이죠. 근데 저는 그때는 어떤 생각이었냐면 15만 원 다 팔 줄 알았어요. 근데 뭐 계속 상황을 보니까 계속 좋으니까 조금씩 계속 줄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비난을 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워요. 놀랍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시장 심리는 반도체에 불리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롱런 하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욕을 하든 말든 뭐 저는 저의 길을 갈 겁니다. 네, 그리고 좀 놀라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예. 삼성전자나 반도체 관련해서 너무 좋게 보니까 저희들의 이런 전략에 대해서 안티가 막 생기기 시작하는데 좀 그렇습니다. 오래된 구독자분들만 잘 참고하세요. 네, 새로 오신 분들은 뭐 저희는 어차피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옛날부터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엔비디아의 H200. 자, HBM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죠. 엔비디아 H200 중국 수출이 어떻게 될 거냐. 너무 중요한데 지금 대중 수출에 대해서 미국에서도 그 최종 승인을 조금 국무부가 지연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하라고 벌써 얘기를 했는데 미국 국무부가 이거 중국 군사하고 정보기관 쓰면 어떻게 돼? 안 돼. 해가지고
조건을 더 걸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국무부가 아니, 국방부도 오케이 했어. 상무부도 오케이 했고 에너지부도 오케이 했는데 국무부가 이거 반드시 어디에서 쓰는지 확인해야 돼. 최종 사용자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되고 절대 중국 밖으로 나오면 안 돼. 중국 안에서만 쓰여지고 반드시 군사나 정보 목적으로는 쓰지 못한다는 보증서가 필요해. 뭐 이렇게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젠슨 왕은 사실은 젠슨 왕은 그죠. 중국이 빨리 허락해줬으면 좋겠다 막 이러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바이트댄스, 그다음에 알리바바 40만 장, 그리고 또 추가로 뭐 다른 데도 딥시크라든가 이런 것도 살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그래서 지금 이거 그 더 생산 라인 캐퍼를 확보하려고 지시를 한 상태다 이렇게 뉴스가 나오거든요, 젠슨 왕이. 그런데 이제 오히려 지금 미국 국무부가 조금 태클을 걸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많이 팔리게 되면 HBM 물량은 또 어마어마하게 늘 것이다 라는 거, 그건 굉장히 또 긍정적인 반도체에 대한 뉴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중국이 메리평 차 손잡이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샤오미 전기차에서 불이 났는데 요거 때문에 제대로 못 빠져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미끈한 거 있잖아요. 이렇게 저도 써봤는데 이거 겨울에 눈 오고 비 온 다음에 눈 오면 이거 얼어가지고 안 눌러져. 죽어 막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 눌러가지고 땡기면 문 열리고 그러는데 기계식 손잡이를 의무화하겠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불 날 때 빨리 바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한국에 있는 그 테슬라 전기차 같은 경우도 사실 물리적인 게 있긴 있어요. 까먹고 안 쓸 수는 있지만 있긴 있어요. 안에서 열 수 있는 거. 뭐 그런 거를 이제 의무화하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자기네 나라가 문제인데, 그쵸? 자기네 나라 문제인데. 그래서 미끈하지 않고 툭 튀어나오거나 들어가거나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네가 잘못해놓고. 네, 어쨌든 자 그렇고요. 그다음에 스페인에서 16세 미만 SNS 이용을 금지를 추진한답니다. 어떻게 될까? 궁금하네요. 네, 추진 검토 중인 나라도 프랑스, 덴마크, 말레이시아, 영국, 캐나다, 튀르키예 등등이 있고, 호주는 이미 세계 최초로 이것들을 시행하고 있다는 소식 들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은행들이 계속해서 점포를 폐쇄하고 있는데요. 정부 당국에서 이 폐쇄를 못하게 규제를 강화한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5년간 은행 점포가 900개나 줄었습니다. 900개나 줄었는데 이게 지금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 사이버로 되고 하니까 외국도 마찬가지예요. 외국도 계속해서 줄고 있어요. 미국은 보시면 11%나 줄었고 4,400개, 영국도 3,300개, 35%나 줄었어. 그리고 호주도 무려 32%나 줄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사실은 이거 약간 좀 눈치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줄이긴 줄이는데 이제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들이 이거 눈이 안 보여. 눈이 안 보이고 어떻게 눌러야 돼? 난 모르겠어. 뭐 이러시는 분들 꽤 많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그 모바일 제대로 없거나 못 쓰시는 분들은 은행에 가야 되는데 은행이 점점 줄어드니까 이거 어쩔 거나. 그리고 이제 건물주들도 이제 은행 옛날만큼 좋아하지 않는다면서 문을 빨리 닫아가지고 제일 좋아하는 거는 올리브영처럼 계속 사람들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걸 좋아한다면서 건물주들이. 네, 참 세상 돌고 도는 거예요. 그렇죠? 막 변화하는 거고. 옛날에는 은행인 건물이 최고였는데 신기합니다. 어찌되었건 통폐합전에 사전 평가를 의무화하겠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네, 자, 은행들은 이걸 없애면 수익률이 빵빵 올라올 테니까. 왜냐면 임대료가 장난 아니잖아요. 1층 보통 1층에 있잖아요. 1층에 임대료가 엄청 비싸거든. 그다음 규모도 엄청 커야 되잖아. 이거 없애면은 이익 빡빡 늘릴 수 있는데 억울하겠습니다. 또 재미난 뉴스, 포스코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작업장에서 사용하고 투입한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 저긴 아니고요. 그 어디야? 거기서 하는 건 아니고, 저기 어디야? 어디? 현대차 그거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미국의 로봇 스타트업 페르소나하고 MOU를 체결했다고 합니다. 과연 이거 어떻게 될까요?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작업장에서는요. 진짜 중요한 게 로봇 중에서 작업장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무거운 거를 들 수 있어야 돼요. 네.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거라면 정말로 많이 대체할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들 수 없는 것까지 들을 수 있으면, 근데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액추에이터, 감속기 이게 힘을 다 받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과연 이게 되면 이거 아주 큰 건이죠. 아주 큰 건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페르소나 AI는 제철소 환경에 맞춤형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플랫폼을 개발하겠다고 했고, 이 포스코는 현장에서 적용성을 평가할 것이고, 포스코 DS는
로봇 자동화 시스템을 설계 구축, 제철소 특화 모델을 개발하겠다는 소식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자, 카카오뱅크가 최대 순이익 달성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카카오뱅크가 결제사와 캐피탈사를 연내 인수를 추진하겠다는 소식입니다. 시가총액 11조 9천억 원, 시가 2만 5천 원인데요. 이번에 이제 카카오뱅크가 순이익이 25년 기준으로 4,800억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물론 다른 은행보다 훨씬 적어요. 그리고 12조짜리 회사가 5천억 벌었다 그러면 한국은행 가면 웃어요. 뭐 겨우 그거 가지고 그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비이자 이익이 엄청나게 늘었다는 거예요. 비이자 이익이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하면서 전체 영업이익의 35%를 차지했다는 소식입니다. 보통 은행들은 예대 마진, 즉 이자 따먹기를 하는데 얘네들은 뭔가 다른 것들로, 즉 자금 운용 수익이라든가 플랫폼 수수료라든가 광고 투자 연계 수익이 올라왔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대 마진으로만 돈 벌던 은행이 다른 걸로 돈 벌기 시작했다라는 건 매우 특징적인 부분이고, 그럼 장기적으로 가면 기존 은행들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겠다. 시간이 갈수록. 그것도 같이 보아야 되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은행들이 과연 여기에 돈 많은 은행들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굉장히 궁금한 부분인데, 앞으로 은행업은 더 한층 가열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겠네요.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행복한 저녁 시간 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